네, 지금부터 교육부 통계청이 발표한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 점수라고 할 수 있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2023년 6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이 사회적 난제인 사교육 경감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는데 1년이 오롯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그 실효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사 결과가 향후 정부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기자회견 낭독이 있은 후에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세 분이 낭독을 해주실 건데요. 먼저 사교육걱정세상 나성훈 공동대표, 백병환 정책팀장, 신소영 공동대표 순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교육 걱정 세상은 교육부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부의 추가적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2024년 9월 9일 사교육비 총액을 2023년 대비 1.5% 감소한 약 26조 7천억 원으로 경감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액 29조 2천억 원으로 이미 역대급이었던 23년 27조 1천억 원에서 7.7%나 상승한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드러난 각종 수치들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육부의 목표와 정책이 엇박자가 났음을 입증합니다. 사교육비 총액의 상승 규모는 정부 목표보다 무려 2조 5천억 원이나 높았습니다. 그간 시행된 정부 교육, 사교육 정책과 드러난 사교육비 증가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증가세에 전환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상위권 경쟁 압력 증가 및 대입 불확실성 증가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적 구간별 사교육비와 참여율을 확인한 결과 모든 성적 구간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별한 점은 23년에는 최상위 구간의 참여율이 1.5% 감소했으나 24년에는 0.5% 증가한 것입니다. 이미 성적 최상위 구간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다른 구간을 압도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은 상위권 등급 경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재수생들과의 경쟁 압력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험생들의 자구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성적의 상위 10% 내 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작년보다 8.1%나 높아진 것입니다. 이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의 킬러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 참여를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돌발적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을 돌아볼 때 윤 정부가 사교육비 증가라는 부작용까지 예측하길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교육 정책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교육부는 의대가 대입 경쟁 피라미드의 최고 정점이자 뇌관임을 인식했을 것이기에 보다 섬세한 접근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계엄이 있던 밤처럼 교육의 문외한인 최고 권위자가 이끄는 대로 대책 없이 의대 증원을 실행했다면 교육부 장관 및 고위 당국자들의 책임은 더욱 클 것입니다. 무책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얼마 전 의대 정원 정상화 방안이라고 발표된 26년 의대 정원 원상복귀와 혼란에 대한 책임, 14배속 초고도 선행 교습을 앞세운 초등 의대반의 전국적 확산에 대한 책임, 그리고 N수생과 직장인들까지 의대 진학을 위한 대입에 유리하도록 자극한 책임, 그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자극해 결국 사교육 업계의 배만 불린 책임 등 이 책임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윤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 특권 고교 유지와 2028 대입안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총액, 참여율, 참여 시간 모든 측면에서 전 학교급 가운데 중학교 증가율이 최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에도 전 정부의 발표를 뒤집고 상대평가를 유지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신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 것은 기존 9등급제에서 1등급인 4%를 10%로 늘린 것인데, 이는 상위권 등급 경쟁에 일부 중상위권 학생들이 뛰어들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1등급 학생들이 학생의 비율이 늘어났지만 상대평가가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경쟁이 줄어들지 않고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 체제 아래 문이과 구분 없이 수능 대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학습해야 하는 부담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보입니다. 2019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3년 6월 교육의 다양성을 이유로 고교 서열화를 유발하는 고교 유형을 존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급 학년에서 사교육비가 상승한 것은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 존치의 영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추후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공개되면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초등학생의 일반교과 사교육비 경감대책 부재가 올해도 사교육비 폭증이라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23년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초등 돌봄 및 체육, 예술 등 수요 흡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교육비 조사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평균 41만 4천 원이었으며 참여율은 27.8%였습니다. 반면 예체능 및 취미 교양의 경우 20.9만 원, 참여율은 16.3%였습니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 현황을 보면 참여율에 있어서는 예체능이 높았던 반면 비용 면에서는 일반 교과가 높았습니다. 이 같은 경향성은 이미 23년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나타났던 것인데, 정부가 일반 교과 사교육과 과열된 입시 경쟁이 초등 저학년과 영유아 단계로 내려오는 것은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관련 정책이 부재했던 탓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적 교육 시스템 속에 자녀가 도태될 것을 두려워하는 참여자들의 심리를 간과한 것입니다. 넷째,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추진한 늘봄 학교 및 방과후 학교, EBS 교재 등 사교육 대체제 공급 방식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통계를 보면 늘봄 학교와 방과후 학교 학교 참여율은 36.8%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자율학습의 목적의 EBS 교재 비율은 중학교에서 1% 증가, 초등학교에서 0.5% 증가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1.2%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늘봄학교 확대와 방과학교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극심한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했을 뿐 실제적인 사교육비 경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시기가 늘봄학교 도입 시기와 차이가 있어 효과 반영이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향후 신중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지만 참여율이 전년 대비 4.3%나 감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BS 교재를 자율학습 목표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비율도 교육부가 EBS를 중심으로 내세운 중고등학생의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전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구입 비율이 1.2% 감소하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24년 고등학생 성적 구간별 사교육비는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비와 참여율 모든 부분에서 증가 추세인데, 고등학생의 EBS 교재 구입 비율이 하락하는 것은 사교육을 대체할 만한 효능감을 주는 대체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 역시 사교육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있는 처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격차 심화로 인해 저소득층도 무리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소득 800만 원 이상의 소득 상위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이 3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비해 약 3.3배 더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큰 격차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소득 구간들을 비교할 때 23년 대비 24년의 격차는 3.6배에서 3.3배로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전년에 비해 큰 폭 무려 12.3%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는 저소득 가구조차 무리한 사교육비 지출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경쟁 심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입 경쟁 심화 속에서 사교육이 필수제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결국 정부의 방과 후 학교, EBS 보급 확대책이 저소득층에게 있어서도 사교육 수요 억제를 위한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 계층에 따른 인강 사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월 평균 11,000원에서 19,000원 선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사교육 소비 양태에 있어서 저가형 인강은 모든 계층에서 필수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밖에 별도의 추가적인 학원비 부담 가능 정도에 따라 계층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현행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가 사교육 원인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인가에 대해 의문점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육부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는 사교육비 증가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초저출생 현상과 사교육비 증가의 상관관계 등 거시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국가 통계입니다. 하지만 현행 조사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의 교육정책 수립으로 이어지기엔 많은 한계를 갖습니다. 이는 조사 주체인 정부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에 대한 매우 모호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점 1. 입학 준비부터 대입까지 고액 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특정 고교 유형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음.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여전히 자사고, 과학고 등을 모두 일반고로 분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비 참여율과 비용 조사에서만 일반고, 자사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고교 유형별 재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은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진학과 직접 관계된 일반적 고교 유형과 특성화 고교를 구분한 것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과 특권 트랙을 차지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구분 방식입니다.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 학교 수업 보충 목적으로 뭉뚱그려진 내신 대비 사교육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표의 사교육 참여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선행학습과 학교 수업 보충이라는 모호한 선지가 있을 뿐 구체적인 참여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예습과 학교급을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선행 사교육을 구분하지 못하며 학교 수업과 내신 상위 등급 획득을 위한 사교육 참여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교과 사교육 수강 목적은 학교 수업 보충이 가장 높아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50.5%를 차지했는데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사교육 참여 목적 최다수로 확인된 교과 수업 보충을 대비해 수준별 수업 제공과 방과 후 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으나 그 학교 수업 보충이 정확히 무엇인지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교육 내 방과 후 과정을 늘려 사교육을 잡겠다는 부정확한 처방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난 것 같이 높은 성적 구간에 속하며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이 높은 학생의 사교육 참여와 비용이 높은 까닭은 학교 수업 보충이 결국 대입을 위한 내신 혹은 수능 등급 경쟁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검색만으로도 인근 학교들의 중간고사 대비반을 운영하고 수년간 해당 학교의 중간 기말고사의 기출문제를 제공하는 학원들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학교 수업 보충이라는 사교육 참여 목적 선택지는 관련 대책을 기대하기엔 지나치게 순진하며 모호한 것입니다. 문제점 3.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3월부터 5월, 7월부터 9월을 조사하고 이외에 조사하지 않은 개월은 가계동향조사 교육비 지출 구조를 통해 추정하여 연관 통계를 공표합니다. 학교급이 바뀌는 1월의 사교육비 조사가 반영되지 않아 과소 집계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이에 현재 사교육비 조사의 총액 및 1인당 사교육비 등 절대 수치보다는 증감 추세 정도로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관하에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는 2023년 6월 기준 무응답률
44.9%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이 집중된 수도권 가구의 응답률은 여전히 낮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2024년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한 달여간 우리 단체의 지속적인 공개 요구에 응답해 오늘에서라도 공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조사 계획도 조속히 공표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부가 추진을 약속했던 N수생 사교육비 조사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4월 N수생 사교육비 조사를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부터 시범조사에 나선다고 공언을 했지만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초중고 사교육비의 폭증세와 더불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N수생 비율은 대입의 문턱에서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사교육 고통이 초래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유아 및 N수생 사교육비 본조사를 실시하고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완해서 과도한 전 학년기에 걸친 정확한 사교육 실태 조사에 나서서 책임 있는 대응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사교육 경감 대책은 주로 일부의 범법 행위를 단속 처벌하는 단발성 대책이나 동시에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 대체제를 제공하는 방식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진단된 정책들을 방치하거나 도리어 강화했습니다. 다시 직면하게 된 역대 최고 사교육비 총액 29.2조 원은 아무런 청사진 없이 누더기로 조합된 부실 행정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과열된 경쟁이 사교육의 핵심 유발 요인임을 직시하고 경쟁을 완화하고 고르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종합적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양극화, 지방 소멸과 저출생 위기를 타개할 가장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는 사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실책과 과오를 감추려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영영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월 평균 비용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작년에 98.8만 원이었는데 올해 조사 결과는 102.9만 원입니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아이를 키우려면 이제 100만 원을 더 써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세 자릿수가 되어버린 중심가의 사교육비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사교육비 부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또한 이는 단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발 사교육비 증가가 전국적으로 번질 문제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된 2025년 신규 대책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이나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은 전무하며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대책평가와 인센티브 운영도 단기적 성과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역별 사교육비 경감 노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자칫 학교 안에서 사교육식 입시교육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교육 경감을 위한 중앙정부의 구조적 개혁을 외면한 채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로 이어질까 매우 우려됩니다. 또한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과열이 극심한 지역별 격차를 고려할 때 지역 간 비교 평가보다는 사교육의 중심인 서울의 사교육 과열을 꺼뜨리는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교육 걱정 세상은 정부의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한 전면적인 기조 전환과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단기 과제로 초등의대반 방지법 등 고삐 풀린 선 넘은 불량 사교육을 규제할 입법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경쟁적인 선행학습 대열에 참여하게 만드는 학원의 행태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과도한 선행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사교육기관의 지도점검 및 행정적 단속은 필요한 정책적 조치입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초등의대반 방지법과 같은 입법 조치가 마련됨으로써 극단에 치닫고 있는 비교육적 사교육 상품을 억제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원 정보 공개 서비스에 교습 대상과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 과정을 명시하는 사교육 진도 공시제 추진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현명한 사교육 선택을 도와서 불필요한 사교육 참여와 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중기 과제로
교육적 타당성을 상실한 변별 위주의 대입 정책을 개편하고 학생의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성취평가제, 절대평가를 대입에서 적극 반영하십시오. 한편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십시오. 상대평가는 쉼없는 경쟁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 제로섬 게임으로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원인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의 영향력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미래지향적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발의되어 있는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을 도입해 수능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가 이어지는 관행을 막을 근본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과제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혹은 대학교육 상향평준화, 재정 지원과 같은 공동선발 제도를 결합한 대학 입학 보장제 등의 대학체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대학의 자율에 맡기거나 한정된 예산을 두고 대학이 경쟁하도록 하는 기존의 대학 재정 지원 정책으로는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타파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망국적 경쟁교육과 사교육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상기 요구 과제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난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모든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3월 13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다음으로는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발언을 하나 하고 할게요. 발언 하나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가 원래 사교육 경감의 목표치로 1.5% 경감 목표를 2024년에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시다시피 현실은 7.7%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매우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전년도에도 보면 2023년도에도 교육부가 사교육비 6.9% 줄인다고 공언을 했지만 결과는 4.5% 증가하는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정책 실패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수치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나왔고요. 국민들 앞에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이렇게 거짓 약속으로 공언해온 정부에 굉장히 분노가 들고요. 오늘의 결과가 매우 참담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이 오늘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마치 다리가 부러진 환자에게 염증이 났다면서 연고만 다량 처방하고 있는 그런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교육 카르텔을 잡겠다면서 온갖 난리를 펴고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것,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매우 겉장식만 화려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그것에만 속도를 냈을 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교육을 하는 그 근본 원인, 이 사교육이 왜 유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에 매우 분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이 사교육비 폭증의 핵심 원인에는 기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일으키는 선발 위주의 우리 교육의 낡은 제도들, 그리고 대학 서열화 문제 두 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사교육비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근본 원인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눈앞에 보이는 드러난 현상적인 문제를 그냥 치우고 가리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아이에게 염증이 왔다면서 갖가지 연고만 처방해서야 되겠습니까? 당장 아이에게 필요한 목발도 주어야 하고요. 근본적인 재건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뼈가 부러지지 않게 체질 개선을 하고 그 아이의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즉 사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사교육을 학교 교육에서 대체로 제공하는 방식의 그런 대책은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 청사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교육비가 1% 들 때 출산율이 0.26% 떨어진다는 이런 산술적인 결과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또다시 정부가 이런 땜질식 처방, 언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만 반복한다면 더 이상 이 나라의 미래가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디 교육당국이 면구하다, 송구하다, 오늘 교육부 브리핑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런 말들만 이제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 위태로운 사교육 폭증의 수치를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교육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엄중한 각오로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잃어버리기 전에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청사진을 우리와 함께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교육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결단을 교육 당국이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장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BS의 금상호 기자입니다. 그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서울 사교육 이제 중심지 지역에 이런 서울의 사교육 과열을 좀 꺼트리는 방안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 첫 번째 대책으로 말씀해 주신 초등의대반 방지법 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혹시 추가로 서울 지역에 특히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유아 사교육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사교육 걱정이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특성화 또 특별활동 비용이 사교육비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하고 또 계속 지적해 오셨는데, 사실 이번 시험 조사에선 제외가 됐거든요. 이 교육당국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교육비 정의를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외로 좀 정의를 하고 있고, 학비와 보육료를 좀 지원받는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제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이런 설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 말씀하신 이 특성화 특별활동 비용이 왜 포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 전은옥 저희 영유아 전문 연구원이신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사교육이 사실 뭐 저도 정책 자문이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시도교육청에서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사교육비 상황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 대안과 같이 시도교육청별로 평가하면 사실은 가장 억울해할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지표를 가지고 시도교육청에 경쟁을 시켜서 특정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뭐 확산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고 보고요. 경기도만 해도 사실 사교육 과열지구와 사교육이 전혀 없는 거의 청정구역이 혼재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사교육이 사실 우리나라 사교육의 과열 상황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곳이고, 그곳에 참여 학생들의 참여도와 참여 비용과 참여 시간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것인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작년에는 이제 정부의 의대 증원 현상과 함께 초등의대반 현황을 이제 선제적으로 좀 조사를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경향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조기화되고 있다. 과거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반에 밀집해서 개설되었던 초등의대반이 이제는 초등, 이제 더 나아가서 유아 단계로 내려가고 있다. 조기화의 경향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속진화, 굉장히 속도 자체가 아이들이 배우는 그 속도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 14배속이라는 부분을 언론에 이제 배포를 했었고요. 또 전국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그 이제 밀집해 있는 사교육 과열지구 안에서만 관찰되던 반들이 이제 몇 년 주기로 혹은 몇 달 주기로 이렇게 퍼집니다. 특히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그 사교육 기관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고, 그것이 이제 몇 년 지나면 전국 단위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사실 과열되어 있는 서울의 이런 특징적으로 부각되는 사교육 상품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잠재울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사교육비에서 왜 그 특별활동과 특성화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활동과 특별활동 같은 경우는 기관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지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외부 강사가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있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비에서 포함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비용을 들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학비 지원과 이런 부분이 돼서 왜 그러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는 그 방과후비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어와 예체능 부분에 대해서
방과후비 지원으로서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지금 공교육에다가 사교육을 그냥 포함하겠다는 무르듯이 그냥 몰래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교육 경감이 아니라 영유아 시기부터 사교육을 그냥 기관에서부터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아까 질문 주신 거에 좀 확장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뭐 서울을 중심으로 잡는다고 하지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뭔가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사실 뭐 이게 주로 서울에 상품이 몰려 있고 그 사교육에 유발되는 상품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유발 원인을 좀 잡아야 되는 것들도 서울의 사교육비를 잡는 대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 작년에 저희가 그 국회에 이제 협력해서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킬러 문항에 대한 대비는 비단 서울 학생들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 중심지로 가야만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독특한 문항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늘려야만 내가 조금 더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서울의 사교육들이 더 섬단화로 보이고 저기 그 다른 지역 학생들도 그쪽에 지향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에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들 그리고 아니면 배우더라도 그 여러 가지 그 풀이 방법들을 교차해가지고 어렵게 문제를 내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고 감사원 결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법적으로 좀 정리가 돼서 그것들이 그냥 누구한테 그냥 선의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했을 경우 어떻게 책임져야 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것들이 방지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꼭 뭐 초등의대학 방지법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그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 등등도 뭐 사실 크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 사교육, 서울 핵심지에 있는 사교육을 좀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SBS의 이혜미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여쭙고 싶은데요. 오늘 교육부 발표 중에 보면 초등학생의 1인당 월별 사교육비가 지금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걸로 나온 걸 보면 갈수록 사실 어려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단체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초등의대반 방지법 같은 경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법안이 발의돼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원들이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뭔가 음성적 편법적으로 운영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런 조치가 입법 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 수반돼야 되는 추가적인 정책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이게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걸로 기대하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게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하시잖아요. 내 아이 사교육 안 시키면 정책을 아무리 추진해도 이미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것도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 문제를 정부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걸로 보시는지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좀 같이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초등에서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특히 과거에는 취미 특기 부분들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교과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이들이 보여진 부분들은 분명히 좀 대입 경쟁의 압력이 저연령층으로 내려오는 측면이 첫 번째는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2023 하반기에 2028 대입제도 발표하면서 고교 내신 상대평가를 그대로 좀 유지하는 방안들 또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또 저연령층부터 수능을 일찍 대비한다는 시그널 이런 것들이 아래로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부활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고비용 상품을 어느 연령대까지 끌어내릴 거냐에 대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측면들이 수요자에게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예전 같으면 중학생에게 고등학교급 내용 가르치는 것들이 보편적이라고 했다라면 이제는 초등학생에게 중학생 과정은 물론이고 고등학생 과정까지 쪼개서 가르치는 상품들을 판매해야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어떤 텐션들이 시장에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등의대반 같은 경우에는 법률과 시행령을 좀 더 촘촘하게 짠다라면
최대한 음성적이고 편법적인 시장의 상품 판매들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교습 대상과 실제 가르치는 상품의 학교급과 학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촘촘하게 규제할 수 있느냐를 저희도 의견 개진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 담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학 서열 문제라든지 또 여전히 입시 제도에 좀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학부모의 욕망은 또 다른 쪽으로 발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쪽에도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좀 정책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학부모님들의 불신은 일관된 정책 추진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철회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때부터 대입 절대평가와 관련해서는 공약으로도 제기되기도 했고, 실제로 뭐 영어가 수능에서 절대평가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더 정부의 정책은 경쟁시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 이런 역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2015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뭐 수능 절대평가라든지 뭐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여전히 상대평가 유지로 가는 이런 측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이라든지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들이 더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저희가 대입 상대평가와 관련해서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결정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초저출산 구도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상위권 변별 때문에 절대평가를 못한다라는 변명들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사교육비 경감은 물 건너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조금 첨언을 드리면, 초등교대반 방지법 부작용에 대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학원들을 규제할 때 음성적인 과외 수요가 늘지 않을 것인지, 그것이 오히려 사교육비 폭증을 낳을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뭐 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교육의 대표 상품은 이미 학원입니다. 학원이 보편제이고 학원이 중산층 혹은 그 이하의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고스란히 과외로 옮겨질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사실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일부 풍선 효과가 글로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인 사교육 상품의 과열된 양상을 잡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일단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사교육 진도공시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 회견문에도 담았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교육부 교육청만의 단속의 역량이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남 서초만 해도 사실 학원 단속 인력이 2자릿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수많은 학원들을 어떤 진도를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교육 당국에 무책임하게 이것을 당신들이 왜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았소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법을 제정한들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제안하는 것이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우리가 좀 10분 활용해서 도대체 사교육에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인지 상품별로 나이스 학원 정보 시스템에 좀 공시하는 그런 체제로 한다면, 지금 마치 초중고 학교에서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다 학교 알림위에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원 정보 시스템의 각 학원들이 개별 교육청에 운영하고 있는 진도에 대해서 등록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공시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사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모든 학원들의 교육 과정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정에 적합하지 않는 너무 과도한 성장에 위해되는 그런 진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단초로 이런 진도 공시제와 같은 어떤 전향적인 정책들을 충분히 사실 정부가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입법도 필요 없고 정책적 수준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이런 식의 보완 대책들을 담보하고 초등교대반 방지법 추진한다면, 뭐 이미 교육부도 표명했습니다만 이
법의 입법 효과 기대되고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듯 충분히 가능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세 번째 말씀하셨던 학부모 불안에 따른 사교육 진행에서 정부 지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유아 사교육비를 보셨을 경우에 그전에는 만 3세부터 조사가 됐는데 이번에 0세부터 다 들어가서 2세 이하도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2세 이하가 24.6%가 벌써 사교육에 참여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시간 같은 경우도 3배에서 5배 가량의 비용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미 학부모들의 불안으로 인하여 사교육이 하향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볼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번 그 24년도에 학부모 그 사교육 인식 조사가 같이 문항이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문항 제시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영유아 기관에서 하는 특성화랑 특별활동 같은 경우가 지금 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책적인 프로그램에서 공교육 프로그램에서 지금 기관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공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을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영유아 부모를 끝낸 상태여서 좀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영유아 사교육 조사 관련해서 특별활동과 특성화 교육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이 그냥 내 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업체에서 나오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는 건데, 이제 특성화 교육, 특별 교육 이렇게 해서 뭐 선택권이 있다고 사실은 와요. 몇 가지를 체크해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영어, 수학, 과학, 뭐 코딩, 논술 이렇게 다 한 4-5개 정도 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된다 이렇게 안내는 해주시지만 5개가 오면 누구도 1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1개 혹은 2개를 선택했을 때 그 남는 시간에 대한 어떤 돌봄이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지 않고, 그 아이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과목을 다 선택을 내 주머니에서 외부 업체의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실질 사교육의 조사에 꼭 포함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